대한민국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넘버원 이패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오태진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사실 요 정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33강 정도까지 하면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3급 자격증까지를 원하신다면 30번 정도까지만 맞추면 60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30문제 전부 다 맞춘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다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에게는 12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0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20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20문제를 조금 더 신경 쓰시면 한 6, 7문제 정도 더 맞추시면 충분히 20점 이상 맞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3급을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거 바와 같이 한능검은 절대평가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만 맞으면 됩니다. 그게 3급입니다. 60점이면요, 사실 수, 우, 미, 양, 가에서 뭐냐면요, 가입니다, 가. 그래서 수, 우, 미, 양, 가에서 가 혹은 양 정도 한국사 점수 맞추면은 3급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정말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공부해도 3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시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난 1강부터 33강까지를 한 번 더 리뷰 복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방대한 양의 한국사를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중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외우게 해드리고 쓸데없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 배경, 그 정도 아시고 배경 정도 충실히 설명한 이후에 꼭 암기해야 될 핵심 단어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우리 흥선대원군 집권했던 내용, 요 내용을 한 번 더 리뷰해 봅니다. 우리 대원군, 흥선대원군 문제 나오면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대원군 문제는 너무 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원군 그러면 어떻게 외우느냐? 바로 의정부, 그 다음에 대전회통, 대전회통이라는 건 법전 이름이에요. 대전회통. 자, 그래서 도시 이름이라 했죠. 우리나라의 중요 도시. 경기도 의정부시, 또 대전광역시, 그 다음 서울, 그 경복궁 중건, 그리고 비변사 혁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죠. 요 4개가 나오면 대원군이다. 그래서 비변사 폐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사료가 비변사 폐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대전회통 그래서 의대 정원이 지금 변경됐나요? 변경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좀 복잡해서요. 그래서 의대 변경이라고 외워봅니다. 의대 변경, 요게 대원군이에요. 의대 변경, 의정부 3군부, 그 다음 대전회통, 대원군이 한 거, 비변사 폐지, 경복궁 중건입니다. 그 밖에 그 3종의 문란을 해결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호포법 사창제 실시, 그리고 서원을 거의 철폐했고 만동묘를 철폐했다. 우리 만동묘에서 큰 봉변을 당했었던 대원군 얘기를 해드렸죠. 그 밖에 위정척사를 내세우면서, 위정척사는 지금 현재 북한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외국과의 교류를 완전 차단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조선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조선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호가 조선인 거죠. 조선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면 외국이랑 거래하는 거를 두드러기적 반응으로 싫어해요. 완전 폐쇄되어 있는 사회랑 우리 옛날 19세기 후반이랑 지금 21세기 전반 북한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조선으로 계승된 거죠. 그게 위정척사입니다. 그래서 미제를 죽여라! 이게 이제 북한의 목적 주장 아니에요? 미제국주의! 미국! 뭐 이러죠. 그래서 실제로 평양에서 미국 배를 불태웁니다. 뭐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북한 역사 교과서를 보면 바로 그 평양에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격침시킨 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왜? 위치가 평양이고 그게 어디에?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국민들이 미국이랑 싸워서 최초로 승리한 전투라고 해서 조선 역사라는 혁명 역사라고 하거든요. 조선 역사 파트, 혁명 역사 파트를 보면은 미제를 평양 사람들이 합심해서 모조리 죽여버렸다 해서 엄청나게 교과서에서 강조하고 그거를 이제 기념공헌합니다. 어쨌건 조선이 똑같아요. 그래서 병제병 오신척, 병제병 오신척이죠. 그래서 의대
변경, 요게 의대 변경 하면은 요거는 대원군, 또 호포법 사창제, 그리고 만동묘, 그리고 서원철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사만호 서원이라 한번 외워보자 했죠. 사만호 서원, 사창제, 만동묘, 호포법, 서원철폐. 그래서 사만호 서원으로 외워보자. 그래서 의대 변경, 사만호 서원, 병제병 우신척, 요게 대원군 때에 있었던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한 번 더 리뷰. 제 강의의 장점 까먹은 거 다시 복습하기. 그래서 대원군의 업적, 의대 변경, 사만호 서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병제병 우신척. 순서별 문제죠. 요게 대원군 때의 중요한 암기법 팁입니다. 그래서 병제병은 1866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인년 박해라고 외우죠. 그래서 요건 프랑스 제너럴 셔먼호 사건, 요거는 미제죠. 미제를 격파, 싸워서 이긴 이야기. 그다음 병인 양헌수, 정족산성, 강화도, 양헌수, 그다음에 오페르트, 광성보, 어제연. 그래서 병인, 양헌수, 신미광어에서 광성보 전투, 어제연, 그리고 척화비까지. 여기까지가 대원군에 관련된 중요한 얘기였다. 그래서 의대 변경, 사만호 서원, 병제병 오신척까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인 근현대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2페이지고요. 제목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 대원군 때는 위정척사, 그래서 절대 외국이랑 거래 수교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했었어요. 그런데 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납전 내지 당백전이라고 하는 이상한 화폐를 막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최익현이라는 당시 사헌부에 소속되어 있는 노론 소속입니다. 노론 소속 장령의 탄핵에 의거, 요즘으로 하면은 야당 탄핵이에요. 당시 야당은 노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탄핵 상소, 대원군 보고 내려와라 라고 한 거예요. 요즘 탄핵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실제로 요즘처럼 탄핵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 예는 우리 역사상 없어요. 요즘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정치가 혼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야당의 어떤 하나의 저격수 중에 하나가 최익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게 노론입니다. 그 노론은 신권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고자 했던 조선 후기의 당파인데 대원군이 하고자 했던 일은 대부분 다 남인 중심. 그 대표적인 게 대원군이 한 유명한 말이 남대문의 누각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라는 얘기는 남인을 등용하겠다. 왜? 남인은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붕당이니까요. 또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다. 이게 뭐냐면 태산이라는 건 살림을 말하는데요. 살림은 요즘 말로 하면 야당 당 대표를 말해요. 그래서 야당 당 대표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당시 송시열을 내리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동묘를 철폐한 거예요.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겠다가 서원철폐와 만동묘를 깎아버리겠다 이런 맥락이랑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즉 경복궁을 중건하고 만동묘를 내린다. 이게 뭐냐면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고 남인을 등용하고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다. 만동묘를 철폐하겠다. 화양동 서원을 없애겠다. 이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잘 이해하시면 당시 대원군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노론들은 집단으로 반발할 거예요. 이런 대원군의 왕권 강화 정책에 대하여. 그래서 결국 당시 야당이 탄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원군은 결국 하야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야를 하면서 결국 아들이었던 고종 임금의 친정 체제가 시작되었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종 친정 체제가 시작된 시점이 1873년입니다. 그래서 약 10년 동안의 대원군의 섭정 시대가 끝이 나고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었던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들이 친정을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받게 되면 아버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기보다는 아버지와는 반대되는 정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부자지간이니까 뭔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계승해서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지 아닐 거예요. 항상 바뀌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같지 않아요. 완전 반대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누굴 지지했어요? 보수정당을 지지했는데 그 아들 세대는 386 운동권, 요즘 말로는 586, 686이라고 부르는 50대, 40대가 누굴 지지해요? 반대는 민주당을 지지했거든요. 그런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그 40, 50대의 아들들은 20, 30대이실 텐데 그분들은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높나요? 아니에요. 또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를 달리하면서 자꾸 바꿔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버지 흥선대원 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고종 아들이 친정을 할 때는 반대가 되는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꽤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엔 누가 들어가냐면요. 이 보이지 않는 고종 뒤에는 누가 있냐면요. 이분이 계세요. 이분이 누구 같으세요? 네, 와이프죠? 네, 민비입니다. 민비. 혹은 명성황후 이렇게 부르는데 민씨왕비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민비가 이 뒤에서 자기 남편을 뭐라 그러지? 요즘에 이런 말 쓰나? 퐁퐁남? 이런 말 쓰나? 그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민비가 고종 자기 남편을 완전히 주무른 거예요. 줬다 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종은 사실은 민비 자기 와이프에 의해 가스라이팅 당한 그런 왕처럼 사실 보여요. 이거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대원군이 자기 아들한테 했던 이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아녀자 치마폭에 휩싸여서 나라를 망친 병신 새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녀자 치마폭에 휘둘려서 나라를 망친 병신 새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했던 얘기인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서 네 와이프한테 끌려다녀 나라를 망치냐? 병신 새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왕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왕이기 전에 아버지예요. 아들이고, 그지? 어쨌건 이 민비의 친정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는 이렇게 왜 사이가 좋지 않았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일단 첫째, 대원군은 남인을 등용하고자 했고요. 민비는요 노론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보수인데 며느리는 진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안 맞았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민비가 처음 난 아들이 있었어요. 고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큰아들이 대원군이 준 산삼을 먹고 죽었대요. 그래서 큰아들이 민비가 난 큰아들이 대원군이 준 산삼 먹고 죽었다? 뭐 그래서 죽었겠어요. 그냥 죽을 운명이니까 죽었겠지. 근데 엄마 입장에선 자기 아들이 죽은 게 누구 탓이에요? 시아버지가 약을 잘못 줬다는 거예요. 애한테 이런 걸 왜 먹였냐. 둘째 아들 낳았죠. 둘째 아들 낳았는데 항문이 막혀서 나왔어요. 똥꼬가 막혀서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순종 황제예요. 대한제국의 2대 황제이자 조선 왕조 마지막 왕 27대 순종 융희 황제가 태어났을 때 똥꼬가 막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애가 좀 이상해요. 순종이. 뭐 어쨌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세 번째는 대원군이 고종 자기 아들한테 후궁을 너무 많이 붙여줬어요. 다른 여자들을 많이 붙여주니까 당연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원한이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는 무슨 역사라고? 원한의 역사라고. 한의 역사. 분노와 혐오와 증오의 역사인 거예요. 또 싸우죠. 또 싸웠어요. 물론 뭐 100% 다 원한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땐 99%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게 다 원한이에요. 원한. 자, 갑니다. 그러면 고종 친정체제가 시작되면서 완전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대원군은 어떤 쇄국, 뭔가 폐쇄적인 나라를 걸어 잠그는 일을 했다면 고종 친정 이후부터는 개항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 배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은 내적 배경과 외적 배경이 있는데 일단 외적 배경부터 볼게요. 자, 쇄국 정책을 하던 대원군 시기 때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이후 메이지 유신이란 일본의 근대를 위한 혁명이에요. 그래서 도쿠가와 막부를 막부를 이제 일본말로 바쿠후라고 해요. 도쿠가와 바쿠후를 유신 지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타도합니다. 그리고 왕정복고라고 해서 교토에서 도쿄로 옮겨와 갑니다. 지금의 근대 일본이 된 거예요.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왕정복고라고 해서 천황에게 다시 나라를
천황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이전에 메이주이신 이전에 받았던 외교문서에는 쇼군 즉 장군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외교문서를 보냈는데 메이주이신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 부산 있죠. 부산광역시 동래부라고 하는데 동래부에 이 황이라든가 칙이라든가 하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에 외교문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래부가 이것을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교문서를 받으면 우리가 일본보다 아래에 있는 속국 개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외교문서 접수를 거부한 사건이 서계 사건이라고 해요. 서계 문제. 자, 우리나라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병자호란도 이것 때문에 발생했거든요. 청나라가 황제라고 칭한 것을 우리가 싫어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때도 서계 문제 때문에 병자호란이 터져가지고 청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졌죠. 그래서 속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역사에서 또다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찌 보면 일본이 보내온 서계를 접수를 또 거부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상황은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까지 외교문서를 그냥 받아서 유두리 있게 처리하면 되지. 이걸 접수를 거부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일본의 화를 돋군 것도 있어요. 제 말을 듣고서 아마 여러분들이 아니 그래도 말이야 이런 걸 자존심 상하게 넌 자존심 없냐? 그걸 어떻게 받아? 그게 조선시대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서계 문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 있죠. 서계 문제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게 운요호 사건이라는 게 터지고 말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병자호란 때로 비교하자면 저는 최명길이랑 비슷해요. 최명길은 뭐였냐면 자존심 물론 중요하다. 근데 자존심 지키느라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길 수 있었나요? 이길 수 없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해라. 근데 이길 수 없으면 그냥 전쟁을 안 하게 일단은 유두리 있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강력해진 줄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근대 이후, 메이주신 이후에 강력한 서양식 군함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고 징병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조세제도를 시행하고 의회를 소집하면서 헌법을 수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대 일본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 우리나라에 보낸 이 일본 군함이 운요호라고 하는 서양식 군함이었던 거예요. 철갑상 같은 개념인 거죠. 군함. 그래서 결국 운요호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결국 그래서 강화도가 포격을 당하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있죠? 그 영종도와 강화도가 일본 군대의 점령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이제 외적 배경이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 우리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죠. 그 서계 접수를 거부했던 게 대원군이었는데 지금 개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내부의 정권 교체도 일본이 사실 노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가 대원군이라는 철권 통치를 하던 사람이 결국 실각을 하고 새로운 젊은 왕과 왕비가 등장한 것을 치고 들어왔다고 저는 분명히 보여져요.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노린 게 있었다. 그래서 이 개항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민비와 고종 친정 체제 내에서 개항론자들이 조금 더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개항론자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바로 누구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연암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 그리고 김정희의 제자로 활약했던 통역관 오경석, 그 다음에 한의사였던 이동인 등입니다. 모두 누구예요? 북학파, 즉 우리 어저께 공부했던 호의, 화의, 낙동, 북학이죠. 호의, 화의, 호론, 이론, 화이론, 낙동, 북학, 개화, 근대. 그래서 낙론, 동론, 북학 사상, 바로 그들의 후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부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또 외부적인 어떤 그 내외적 환경이 바로 개항론자들의 급격한 대두와 운요 사건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만들어졌느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강화도 조약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체결했던 조약 장소가 강화도였기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 실질적인 명칭 이름은요. 조일 수호조규라고 했어요. 조일 수호조규라고 했다.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조일 수호 조규에 따라서 이 조일 수호 조규에 따라 우리나라는 조선은 일본과 최초로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터내셔널 로, 그러니까 이른바 국제법이죠. 그 당시에 만국공법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만국공법에 입각한 최초의 근대 조약이 바로 이 조일 수호 조규였다. 그래서 1876년에 체결됐기 때문에 76년이 조일 수호 조규 근대화의 시작으로 보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일 수호 조규의 내용을 보면요. 제1관부터 제11관까지 총 11개의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1부터 11까지의 내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절대 없고 우리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가장 중요한 1번 개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개항장이 마련된 거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은 공항이 3군데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여객기가 우리나라에 취항을 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당연히 이곳부터입니다. 외우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먼저 산으로 끝나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산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가 있고요. 이게 다 항구입니다. 그 다음 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군데 개항장 가운데 이것을 산산천이라고 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산산천 그러면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 항구입니다. 항구. 그래서 이 포트 3군데를 기억하라. 그럼 당연히 첫 번째가 어디겠어요? 일본이랑 제일 가까운 동네. 거기 갔더니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멀리 태종대 영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쓰시마 섬이 보이더라고요. 쓰시마 섬은 부산 부산항에서 1시간 50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은 바로 쓰시마가 나옵니다. 되게 가까운 일본 섬이죠. 그래서 보입니다. 쓰시마가. 그래서 쓰시마에서 오는 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산을 개항하겠다. 그다음 2번째는 원산이에요. 강원도 북쪽에 함경남도 원산이 있죠. 그래서 원산을 개항한다. 세 번째가 인천이에요.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 어떻게 산산천을 개항하기로 했다. 2번째, 그럼 일본인들이 개항지에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오는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들어와서 자기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저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영, 2번째가 해입니다. 그래서 영해 주권이 우리가 침해를 당했어요. 자, 이 근대적 조약이긴 했지만 불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된 조약이다라고 하는 게 조일 수호 조규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래서 영해 주권이 무시당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게 뭐냐면요. 영사 재판권을 우리가 주었어요. 영사가 누구냐면은 일본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영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본인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인이 일본인을 재판하는 영사 재판권이라고 하는 걸 일본에게 허용하고 말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영사 재판권이 과연 치외의 법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또 반박하는 그런 어떤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에는 영사 재판권을 허용한 것은 바로 일본인들에게 치외 법권이라는 특권을 허용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의 논문도 있어요. 이건 치외법권을 준 건 아니야.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를 전공한 입장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진짜 알려드리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여러분들이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제가 뇌피셜이 아닌 오피셜 역사를 강조드립니다. 제 이름이 또 성씨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씨들은 오피셜이에요. 그래서 오피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죠. 해양 측량권, 해양 측량권을 일본인들에게 허용하고 말아요. 이 해양 측량권은 배를 타고 일본이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 배가 이렇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암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다에 이렇게 암차 삐쭉삐쭉 서 있는 암초가 너무 많으니까 특히 진짜 그렇거든요. 일본에서 현해탄에서 대한해협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 암초가 많아서 이 암초를 자기들이 좀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라 그랬던 거죠. 근데 해안 측량권을 뭘 무시당한 거예요? 영해 주권이 무시당한 거죠.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그게 와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만들겠다는데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의 영해 주권을 침해받은 것이라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영해 주권을 침해받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강원도 조약에 있는 내용, 즉 조일 수호 조규에
포함되어 있는 11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몇 개다? 3개다 하는 거예요. 그 3개가 뭐예요? 개항장이 어디였느냐, 그리고 우리가 불평등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를 기억하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산산천 영해 주권 침해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죠?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 내용이에요. 그래서 92페이지에 보면 그 강화도 조약 밑에 조일수호조규 최초의 근대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조, 제4조, 제7조, 제10조 등이 있고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조일수호조규 이외에 뭐 별도의 무역 규칙이라던가 통상장정 등과 같은 뭐 혹은 부록과 같은 그런 어떤 부속 조약이 체결되기도 했었습니다. 요 내용은 일단 우리 그 한능검의 기출문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안 나오니까. 한편 이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거든요. 자, 제가 그래서 뭘 기억해야 하냐면은 바로 조일수호조규 할 때 1과 조일수호조규 할 때에 이 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조일수호조규 이후에 우리가 취한 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신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1차 수신사 한 이유는 조일수호조규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조일수호조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따서 닦을 숫자거든요. 닦을 숫자 써서 이렇게 해서 수신사라고 했다. 그래서 수호, 믿음을, 우호를 다지겠다 해서 이름을 수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수신사로 파견된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요. 숫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김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수신사 김기수를 기억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김기수가 일본에 가서 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스시마 섬을 갔다가 스시마 섬에서 나가사키를 거쳐서 그 안에 오사카를 거쳐서 도쿄로 들어가는 루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일본을 다녀오면서 일본의 여러 가지의 그 상황을 보고 듣고 한 것을 보고서로 써서 정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 보고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일동기후라고 합니다. 일동기후. 그래서 제가 요 조일수호조규 할 때 일자를 써서 일동기후라고 하는 보고서를 바쳤다. 일동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의 동쪽을 기행하면서 유람하고 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조일수호조규 이후에 있었던 일 하면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그 수신사가 누구냐? 김기수였다. 그 다음에 조1 할 때 일본 다녀와서 쓴 보고서 일동기후를 제출하였다. 전 대학교 다닐 때요 이 일동기후를 다 읽어봤어요. 아마 한국사 강사를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일동기후를 읽어본 사람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동기후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 저희는 다 이걸 봅니다. 그래서 일동기후 내용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죠? 진짜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이 당시에 150년 전 일본을 갔던 우리 조선의 최고 지식인 중에 하나인 김기수가 생긴 것도 좀 잘 모르시죠? 김기수. 사진도 없거든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그 김기수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받았던 문화적 충격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냥 일본이 아니라 어떤 일본이에요?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기차를 보고 그 타면서 갔던 이야기 제가 진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이 김기수가 이 기차를 처음 타봤거든요. 김기수답게 기차를 처음 탄 이야기. 기차를 앞에 두고 기차가 있는지도 모르고 탔어요. 방에 들어간다라고 써 있어요. 방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발 벗고 탔습니다. 좀 있다가 방이 움직인다라고 써 있어요. 방이 움직였어! 이게 김기수의 얘기예요. 재밌다니까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학예사 선생님들은 저처럼 다 공부하신 분들이라 이런 걸 낸 거예요. 국사 공부 전공 안 하시고 국사 강사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공부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1차 수신사 김기수 일동기후 이렇게 써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그 조일 수호조교와 이에 따른 수신사 파견과 일동기후라는 보고서를 그냥 낼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다 보시다시피 척합의를 건립한 정도의 분위기예요. 그 척합의를 건립할 정도의 분위기라면 이런 그 정부에서 정권 교체 이후에 민씨 정권이라는데 이 민비와 고종 정권이 개항을 하고 일본과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고 지금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일본에 대하여 이제 이런 식의 조약을 체결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아마 뭐 머리에 띠를 두르고 또 나가서 막 규탄 시위하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러한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조교 체결에 대해서 이 조일 수호조교를 이렇게 체결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대 시위가 엄청났어요. 한일 수교할 때도 반대 시위 엄청나죠. 또 일본과 뭐 하겠다 하면 반대 시위 엄청나죠. 계속 나가요. 항일 투쟁, 독립운동 하겠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뭐는 하겠다 이런 식의. 그래서 결국 이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식의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당시 이 박규수라던가 오경석이나 이동인과 같은 이런 국내에 어찌 보면 친일파, 당시로 치면 이게 친일파처럼 여겨졌을 거 아니에요? 친일파 정권이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주고 뭐 이런 식의 치유권과 해양침량권도 주고 세 군데 개항하고 말이야 이런 친일 정권이 어디 있어? 이런 운요 사건도 발생했는데 말이야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조일 수호조교에 대한 반대 시위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원군 때의 병제병 오신척을 지지했던 유생층들입니다. 이들을 위정척사파라고 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누구였냐면 최익현이었어요. 최익현은 대원군을 탄핵한 사람 아닌가요? 네. 근데 최익현은 왜 민씨 정권을 탄핵하나요? 최익현은 대원군과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달랐지만 대원군과 보조를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대외정책입니다. 위정척사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론이지만 대원군은 남인 정권이지만 남인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위정척사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이 최익현도 반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판 달랐지만 그래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준 사람이지만 이 새로운 정권, 신정권인 신정부가 하는 이런 친일 정책에 대해서는 최익현은 반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익현은 뭐라 했냐면 크게 실망을 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원군을 탄핵한 다음에 고종 친정 체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한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임금님 정신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외양일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오불가소라고 하거든요. 오불가소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그 상소 제목인데 오불가소 가운데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양일체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외양일체라고 하는 건 왜냐면 이 외라고 하는 건 일본 사람들을 말하고 양이라고 하는 건 서양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일본과 서양이라고 하는 놈들은 다 일체입니다니까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구도를 백인 대 황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놈들이고 예, 황인들은 이제 우리 아시아 계통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백인 대 황인의 싸움, 여기는 제국주의고 황인들은 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이런 사람들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이들도 박교수, 오경석, 이동인도 그런 맥락에서 일본에 대해서 개항을 한 것은 맞는데 그 이유는 일본인들은 백인들이 아니기 때문에이다. 즉 원래부터 우리는 일본이랑 친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류는 하지 않았느냐. 그 연장선상에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최익현이 뭐라 했냐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의 일본은 지금의 외는 양놈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건 정확한 지적인데 그 배경은 뭐겠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옛날 외는 쇼군 체제의 일본이에요. 이게 이제 막부 체제의 일본인데 지금 우리가 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외라고도 할 수도 없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된 일본 정권이거든요. 근데 이 근대화된 일본 정권이 하는 일이 서양의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일본은 현재 이 양놈들 서양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놀림으로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준다는 건 서양에게 나라를 열어준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나는 일본과 이렇게 체결하는 조일 수호조교를 외양일체의 논리로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게 바로 최익현의 상소입니다. 그 오불가소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워낙 강경했기 때문에 지부복골 척화의소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지부복골 척화의소라는 말이 뭐냐면은 도끼를 이렇게 그 등에 지고 이 일본과의 조약을 체결을 반대하는 척화. 그러니까 척화가 뭐냐면 화약을 말하거든요. 화약 그 조약을 반대합니다는 얘기예요. 척화한다. 그러니까 즉 도끼를 이렇게 등에 지고 상소문을 올렸다는 뜻은 그만큼 내가 틀렸다면 내 목을 당장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십시오.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익현은 무지 강경한 사람이에요. 조선 유정척사의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이 최익현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익현은 여러 번 나와요. 이제 앞으로 특히 그 대원군을 최고 정권 집권자였던 대원군을 탄핵했었던 사람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나온 것처럼 지금 정권, 바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본인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도끼 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언제 나오냐? 을사조약 체결 때. 을사조약 체결할 때 의병을 일으킵니다. 오호라, 난신적저의 난이 역사적으로 없던 적이 없었다고 내가 알고는 있다마는 이렇게 종이 한 조각으로 한 종이 한 장으로 나라의 국권을 넘긴 예가 일찍이 있었던 것인가 이러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의병 군사의 의로움을 믿어라.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 최익현인데 나중에 쓰시마 섬에 끌려가서 곡기를 끊고 아사순국 투쟁을 전개하셨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단식 투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셨죠. 74세로. 아주 강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조차도 이 최익현을 높게 평가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죠.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은 강화도 조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 한능검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2부로서 이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지금 개항을 했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그럼 이제 개항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개항 이후에 시간이 좀 흘러갑니다. 1880년인데 연도 몰라도 되고 일단 1880년에 바로 2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신사 그러면 앞에 파란색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수신사가 지금 2명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 1차고 여기가 이제 2차인데 제가 노란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두 번째 2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되었거든요. 그 2차 수신사는 누구였냐면은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홍집. 이 사람이 좀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홍집이라고 하는 이 2차 수신사를 일본에 파견한 게 80년이에요. 그러면 수신사 파견한 지 4년 만에 다시 파견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김홍집을 2차 수신사로 이제 파견하고 난 다음에 김홍집이 일본 가가지고서 갖고 돌아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바로 이 조선 책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선 책략은 조선의 앞으로의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국방 외교 백서 정도라고 번역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국방 및 외교에 대한 백서. 우리 정부는 매년 국방 외교 백서를 발행하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선 책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책략이라는 건 책이 정책이고 략이라는 건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과 전략을 수록한 책인데 이게 김홍집이 쓴 책이 아니고요.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그 중국 외교관,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셴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거든요. 그럼 요것은 그래서 청나라 사람인 이름부터가 벌써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죠. 팡준셴이라고 합니다. 팡준셴이라는 이게 그 주일 중국 공사관에서 근무하는 참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등 외교관 정도 되겠죠. 뭐 주일 공사 이름은 주일 천국 중국 공사 이름은 하여장이라 했습니다. 하여장. 그래서 하루짱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하루짱의 밑에서 근무하는 팡준셴이라는 당시 외교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차 순위사 김홍집이 일본에 이제 갔을 때 일본에서 황춘센을 만났어요. 그때 황춘센이랑 이제 김홍집이 서로 얘기하면서 황춘센이 김홍집에게 앞으로 조선의 앞으로의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특별히 내가 한번 써봤다. 이 책을 한번 줄 테니까 니네들 한번 고려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뭐였느냐, 이제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조선 책략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그런데 이 조선 책략을 이제 김홍집이 갖고 들어와서 고종에게 바쳤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이 이걸 왜 바쳤냐, 이래가지고 나라가 혼란해진 게 아니냐. 근데 이걸 안 바쳤다면 그게 더 큰 죄죠. 안 그래요? 보고, 그 다음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고종의 생각인 거지. 이걸 아예 처음부터 공개를 안 했다면 이것도 큰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예 그냥 감췄다면. 어쨌든 이걸 보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건 고종에게 있는 거지 강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조선 책략을 왜 임금에게 바쳤냐, 이게 누구겠어요? 요결입니다. 요결. 그래서 이 위정척사계열, 최익형 같은 인물이 또 있거든요. 그럼 최익형이 또 나오냐? 안 나와요, 이때. 왠 줄 아세요? 유배에 갔어요, 유배. 지부복골 척화에서 도끼 들고 상소 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불경하고 무얼마다 이래가지고 최익현이 파지를 당하고 유배를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최익현은 유배 상황이다. 그럼 이거를 이제 반대한 게 누구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만손이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게 그 내력을 알려드릴게요. 이 씨가 어디 씨냐면 진성 이 씨거든요. 그럼 진성 이 씨는 어느 쪽이냐면 이황이에요, 이황. 그래서 이황의 종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퇴계 이황의 종손이니까 그냥 이황 선생님의 후손인 거죠. 그럼 이황은 어떤 분이에요? 이기, 이원, 우리 성역 공부하면서 이와 기는 와의 근본이 다르다. 이게 뭘로 이어져요? 화의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황의 종손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남 지역의 경상도예요. 예. 경상도에 있는 유생들이 몇 명이 이걸 이만손을 필두로 반대했는 줄 아세요? 이름이 만이죠? 이제 나올 때가 됐어. 바로 10,000명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만손을 필두로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게 올라갑니다. 이 영남 만인소의 내용은 뭐냐면 영남 만인소죠. 이황의 종손이니까 경상도고 이만손이니까 만인소고 손이니까 만손이네. 만개의 손인가? 어쨌든 이만손이 영남 만인소. 이만손 영남 만인소. 그래서 만인소를 올린 사람이 이만손이에요. 이름답게 만인소를 올렸죠. 이만손이 만인소를 올렸다. 이거 재밌지 이게? 그래서 이만손 영남 만인소의 내용은 상소문이거든요. 지금 최익현은 뭐였어요? 외양일체론에 입각한 오불가소 상소죠.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서명운동 같은 거. 강화도 조약 반대합니다. 이건 최익현이고. 그 다음 조선 책략 가지고 유포가 된 것에 대해서 이만손이 반대했다 이거죠. 이게 바로 또 상소거든요. 상소로 반대한 거예요. 상소로. 임금님한테 계속 상소를 올려요. 결국 이만손 어떻게 될게요? 유배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종과 민비는 어느 쪽이에요? 북학파 쪽이에요. 근데 지금 최익현이랑 이만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론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남인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붕당이 3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북학파냐, 아니면 북학파 반대하는 유정척사파냐, 영남 남인 쪽의 유정척사파냐. 그래서 영남 만인소에서 반대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조선 책략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예요. 이 조선 책략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선 책략과 영남 만인소에 있는 내용 가운데서 뭘 가지고 비판을 했느냐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냐면 조선 책략에 있는 러시아 책. 그러니까 조선 책략은 다름 아닌 조선의 책략은 어디를 막는 것이다? 방러 정책이었던 거예요. 조선 방러 책략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를 막는다라는 뜻으로 방러라고 했고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방아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러시아를 막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의 가장 급선무는 러시아의 남하를 막는 것이다. 이게 조선 책략에 있는 내용인데 청나라 사람이 그걸 우리나라한테 알려준 거예요. 러시아가 남하할 텐데 그 첫 번째 대상은 반드시 조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이 방러를 위해서 필요한 외교 전략이 바로 뭐였느냐? 바로 중국과 친하고 중국과는 친하게 지내야 하고
일본과는 결혼을 해야 하고 일본과는 결혼을 해야 되고 제 세 번째 연맹을 도모해야 하는 연횡책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합종 연횡에서 연횡책이 바로 뭐냐? 그래서 어느 나라와 연맹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박러책을 위해서 외교정책이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국방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한 거예요. 바로 새로운 통리, 기무, 아문이라는 관청을 발족시키고 그 산하에 태스크포스 12개 팀을 만들어서 이걸 12사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조사라고도 불러요. 조정내에 있는 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12사를 만들어서 근대적인 부국 강병을 꾀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방으로는 뭘 만들라는 거예요? 기무사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기무사. 기, 무, 사죠. 그래서 기무사를 만들어라. 그러면 외교정책으로는 러시아를 막으려고 친결연이라고 하거든요. 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부모처럼 섬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자 유친해서의 전친이에요. 친. 그러니까 상국이니까 중국이 당시 우리 조선의 위에 있는 상국이니까 친하는 것은 청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결혼하라는 거거든요. 결혼하라는 건 대등한 입장에서 결혼하라. 어디랑? 일본이랑 난리 나겠니?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우리나라 분이 일본이랑 결혼하라고 하면 난리 나겠다. 그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랑 연맹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청나라는 미국을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당시 미국을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30년, 140년 뒤에 어떻게 돼? 지금 둘이 완전 싸우고 있는데, 그지? 그래서 당시엔 청나라가 중국을 미국을 친하게 지내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보고도 미국은 믿을 만하니까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선 책략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러시아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요즘이랑 또 이해가 좀 안 되는 대목이죠. 당시 국제정세는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만손을 필두로 하는 영남지역 만인손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친청 결의를 연미하고 박러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으로 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 개항 이후에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나온 결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80년 조선 책략은 2차 수신사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갖고 들어왔고 러시아를 방어하는 것을 목표로 북강병을 꾀해야 하며 친청 결일 연미를 통해서 외교 전략을 짜야 한다. 목적은 뭐다? 러시아를 막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리 기무 아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기무사로 외우세요. 알겠죠? 뭐라고요? 기무사로 외운다. 그래서 이 기무, 그 다음에 밑에 12사 이렇게 써 있죠? 12사가 기무사입니다. 그 12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조사들이라고 불러요. 조사. 조정에 있는 12사를 줄여서 조사라고 하고, 그래서 12사를 설치했다.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우리가 통일 기무아문 설치 12사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한 것이냐면은 바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여기 국방력. 그래서 친청 결일 연미니까 미국이랑은 아직 수교가 안 돼 있으니까 청나라나 일본에는 우리 외교관들을 파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12사라고 하는 조사들이 어디부터 먼저 갔는 줄 아세요? 1번 파견된 데가 어디게요?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일본으로 파견됐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의 군대를 시찰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이 조사 시찰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조사 시찰단이라고 부르는 시찰의 대상이 된 게 뭐다? 일본의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일본 군대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군대를 하나 만들어요. 그럼 일본식 군대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느냐? 외별기라고 불렀어요. 외별기. 외별기라는 건 일본이란 뜻이고 별기라는 건 스페셜이란 뜻이고 기라고 하는 거는 통리 기무아문의 기자겠죠. 그래서 별기군이라고도 불렀죠. 외별기 혹은 별기군. 그래서 새로운 신식 군대 외별기군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밑에 보시면 사진 하나 나오죠. 외별기, 별기군의 모습. 이게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신 신식 군대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든든하십니까? 미치겠다, 그죠? 그래서 이 별기군의 모습. 이 군대로 어떻게 러시아를 막아요? 포졸 복장에 총 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외별기입니다. 그래서 외별기를 만든 게 누구다? 조사시찰단이다. 그럼 조사시찰단은 12사 소속 단원으로서 단장은 박정향이라는 사람인데 박정향이 앞으로 이제 박정향에서 친일이 됩니다.
박정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는데 이 박정향이 일본 갔다 와서 이걸 만들었는데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어딜 뚫고 가야 돼요? 지금 영남 만인서 활동하고 있는 이 경상도 지역을 뚫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일본 가려면. 그러면 일본 가려고 우리는 갑니다 하면은 이 경상도 사람들이 예 그러고서 이렇게 통과시켜 줄까? 절대 아니겠지. 절대. 예, 아마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걸? 지금으로 치면은 막 바리케이트 치고 사람들 데모대 나와가지고 반대한다 뭐 이렇게 와. 그치? 뭐 김구 선생님이 통곡한다 뭐 안중근이 지하에서 통곡한다 막 이럴 거야. 요즘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남 지역의 이 영남 지역을 이런 항일, 반일, 항일 이런 성격이 강한 영남 만인소 운동을 전개하는 곳에 어떻게 일본으로 조사시찰단을 보냅니까? 58명을, 60명을. 그래가지고 조사시찰단이라는 말을 못 썼다는 거 아닙니까? 못 썼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위에 써있죠? 동래부 암행어사라고 해서 보냈어요. 예. 그만큼 일본으로 그 사찰단을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입니다. 거기 보면 조사찰단 암행어사 박정향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개화 반대 열어놓고 위에 있죠? 조사찰단 이렇게 빠져나오는 내용을 보면 개화 반대의 여론으로 누가 경상도 유생 만명이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개화 반대 여론으로 인해 박정향, 홍영식, 유길준 등이 자 이런 분들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박정향을 필두로 홍영식, 유길준 우리나라 개화파입니다. 동래부 암행어사의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있죠. 동래부 암행어사가 누구니? 경상도 방면 암행어사가 누구니? 영남 만인소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조사찰단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 하면 신사유람단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신사유람단이라는 이 유람단을 파견할 수가 없어서 원래 이름이 동래부 암행어사다. 그래서 동래부 암행어사 이퀄 조사시찰단이다. 이퀄 신사유람단이다. 그래서 조사시찰단, 신사유람단, 동래부 암행어사 다 똑같은 집단인데 그만큼 일본으로 파견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왜? 항일 반대 여론, 요즘처럼 항일 반대 여론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갔다. 반대한다고 뭐 안 가는 게 아니라 몰래 갑니다. 그래서 조사시찰단이 일본 군대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별기군의 별명은 외별기라고 했죠? 외별기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좋아요. 일본식 군대를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 교관이 훈련시키던 외별기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군제 개편하면 별기군과 별기군 밑에 사진 있죠? 그다음에 원래 있었던 90군대가 있는데 이 90군대가 원래 5개의 군대였잖아요. 5군형이라고 불렀던 5개의 군대가 있었음을 기억하시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그 가운데에서 제가 훈련도감이랑 수어청이랑 금이영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그 5군형이 축소가 됩니다. 2개로. 그래서 5영이 아니라 2영으로 축소가 돼서 3개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2영 체제가 90군대 체제로서 무이영, 장어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찰단이 다녀오고 난 이후에 무이영과 장어영이라는 2영의 90군대와 일본인 장교가 훈련시키는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걸 바로 외별기 혹은 별기군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90군대와 신식군대가 있으면 당연히 2개의 군대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90군대는 이상한 차별의식을 당했을 거예요. 당연히 차별했을 거예요. 또 뭐가 생겨요? 원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원한의 역사라 했죠. 우리 역사는. 이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한이 있어요. 차별받는다. 대우를 날 똑바로 안 해줬다. 무시했다. 당연히 폭발합니다. 한국인들 정서예요. 자동차 운전해보면 아시죠? 날 무시해? 감히 끼어들어?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와? 죽었어 너? 이거죠? 이제 그런 맥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90군대가 신식군대에 대해 차별받는 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점점 이 분노와 증오가 누적되어가는 상황에서 차별이 만약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폭발합니다. 이걸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요. 영선사라고 해요. 영선사. 그게 어디예요? 청나라거든요. 그래서 청나라를 보내는 사절단을 조사라고 안 하고 영선사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면요. 청나라는 일본보다 우리 입장에선 더 큰 나라죠. 그래서
최고 책임자를 보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되게 높은 사람을 보냈고 선이라는 건 선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발해서 보낸 최고의 사절단이라는 뜻이 영선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는 사절단이 영선사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름만 알면 알아요. 이름의 뜻만 알면 영선사는 특별히 최고로 보내는 사절단이라는 뜻이니까 중국에 보내는 거고, 조사시찰단, 유람단, 일본 유람단, 이게 바로 신사유람단인 것이죠. 이제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은 유람단이고 혹은 시찰단이고, 청나라는 영선사라고 해서 제일 높은 관직, 고위 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수뇌부들을 보낸 거예요. 이 영선사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책임자가 김윤식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영선사 김윤식이 텐진에 가가지고, 텐진은 베이징 옆에 있어요. 텐진에 가서 뭘 배웠다고 써 있습니까? 무기 제조법을 배웠다 이러죠. 그래서 근대적 변기 공장인 기기창 설치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파견된 상황이라서 거기서 지금 이제 유학생을 데리고 기기창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텐진 기기국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근대식 소총이나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러 간 겁니다. 자, 이건 뭐예요? 국방백서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로 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선사라고 했다. 그래서 영선사라고 하는 사람은 김윤식이 책임자이고 고위 관료다.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무기를 제조하는 법을 배우러 유학을 간 거다. 그럼 다 뭐예요? 국방백서. 그럼 이런 일을 왜 하고 있어요? 친청 결의를 하면서 왜 일본의 신사유람단 혹은 조사시찰단 혹은 동래부 암행원사를 왜 보냈어요? 새로운 군대 만들라고, 그지? 그 다음에 영선사 김윤식이 왜 갔어요, 텐진에? 무기 제조 공장에서 무기 만드는 서양식 소총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간 거예요. 이걸 왜 하고 있어요? 이걸 왜 하고 자빠졌어요? 러시아 막으려고. 그랬더니 영남만인소가 뭐래요? 러시아 왜 막아요? 이랬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한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92페이지 아래 가운데쯤에 러시아 오랑캐는 본래 우리와 싫어하고 미워할 처지에 있는 나라가 아닌데 왜 남의 말을 믿었다가 이런 일을 합니까? 나라가 개판되죠? 지금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시간은 대원군 때 있었던 일을 리뷰했어요. 대원군은 어떻게 배워요? 의대 변경, 사만호 사원, 병제병 모신척 이거였죠? 의대 변경, 정원을 변경, 의대 변경, 그 다음 사만호 서원, 서원이 사만호지, 사창제, 만동묘 철폐, 호포법 실시, 서원 철폐, 병제병 모신척, 병인 양헌수, 신미광어, 척합의 권리, 정권 교체.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된 계기는 박규수, 오경석, 이동인 들의 활약 때문이다. 정권 교체. 또 운요 사건 배경은 서계 문제 때문이다. 이게 어울려서 조일 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조일 수호조규의 내용을 보면 산산천을 개항한다와 영해 주권이 무시됐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 조일 수호조규에 따라 수신사를 파견하였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기수이다. 그래서 조일해서 일본 다녀온 이야기하여 일동기유라는 책을 바쳤다. 물론 이 강화도 조약 체결에 대해서 반대한 분들도 계시다. 그게 바로 면함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이다. 개항 이후 2차 수신사를 보냈다. 누구다? 김홍집이라는 사람이다. 김홍집이 갖고 들어온 전략이 조선 방러 정책이다. 조선 러시아를 막아야 하는 조선 책략이라는 내용이다. 이를 위하여 국방정책과 외교정책의 건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충고. 그게 바로 뭐예요? 친청, 일본과 결혼하고 미국과 연맹을 도모하라 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통리기무함을 설치하고 12사를 발족시킨 이후 일본의 조사시찰단을 파견하였는데 반대 여론이 심했기 때문에 조사시찰단이라는 말을 못 쓰고 몰래 비밀리에 동래부 암행어사라는 말로 보냈다. 누가? 박정양이다. 박정양이 암행어사 자격으로 일본을 갔고요. 영선사라고 해서 특별히 선발되죠. 그래서 김윤식이 텐진 기국에 파견되어서 무기 제조 유학생을 데리고 갔다. 물론 이에 대해서 영남 지역의 이만손이 중심이 되어 영남 만인소를 주도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를 전개하였다. 이것 때문에 동래부 암행어사라고 간 거예요. 만인소를 올린 사람 이름은 만손이다. 만손은 만인소를 올린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맥락. 그럼 여기서도 한번 뭔가 말을 만들어 볼까요? 제가 아까 만들어낸 게 뭐였죠? 통리, 기무, 아문, 조사, 시찰단, 그리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무사 조사군으로 외워보자. 그래서 요거는 기무사 조사군이구나. 기무사 조사시찰단 군대구나. 그래서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졌구나까지 한번 이번 시간에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강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다음 시간은요. 그 이후에 연미를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미책을 통해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서양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새로운 군대가 만들어진 이후에 구식 군대가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사단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인 거죠. 자, 이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어갑니다.